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 예보관. 원조 예보관이 돌아오셨는데요. 신지효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보관님의 복귀를 축하드리면서 정치권 기상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새 비서실장 인선이 발표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주중으로 미뤄졌고요. 또 인적 개편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발표도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그에 앞서서 오늘은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요.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기자회견도 예고가 되어 있고 최고위도 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줄 평부터 듣고 갈까요? 그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윤곽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 이게 이번 주부터 이제 먹구름이 살짝씩 거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뭔가 지금 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그런 것 같고 당 선거 후보로 뛰었던 분들 당선이 됐던 낙선이 됐던 하나같이 조금 이제 국민의힘은 좀 축 처져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좀 바뀔지가 궁금한데 일단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거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 당원 당규에 그 비대위원회 임기가 한 6개월로 돼 있거든요. 물론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만약에 총선 결과가 괜찮았다 할지라도 6월 말에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예상컨대는 내일 당선 총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겠지만 한 6월 말 7월 초 정도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다수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럼 이번 전당대회는 어떠한 컨셉으로 치러야 되는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4년 만에 또 연이어서 수도권 참패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전당대회가 물론 이제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에 대한 개인적 그 호불호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렇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이 당을 어떤 식으로 재건할 것인가 네. 하는 예. 그러니까 패인 분석과 더불어서 재건 계획 이런 거를 가지고 치열한 어떤 토론과 그 속에서 또 모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특히나 이 수도권의 연이은 참패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걸 가지고 좀 비전 경쟁, 그 대항 경쟁을 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나름대로 패배를 성찰하고 그거를 치유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그 예보관 신지호 예보관께서 네. 강서 보궐선거 졌을 때도 그 패배 요인 찾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당에서는 사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선거 백서를 만든다고는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김기현 대표가 그 괜찮은 아이디어다 해서 할 것처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조금 빨리 움직였더라도 수도권 위기론이 나온 게 그 즈음이니까 좀 그렇죠. 대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뒤늦은 아쉬운 감은 좀 들고요. 그러면 6월 말 7월 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조기 전당대회는 아니고 치러야 될 시기에 치르는 전당대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윤대옥 대행체가 아주 임시적인 그 중간 관리만 해야지. 예. 그 더 길어지는 것은 별로 당의 구심점이 지금 가뜩이나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최소한의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연장하거나 이거보다는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일단 4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서 어떤 분위기일지가 좀 궁금한데 어떤 말들이 좀 오갈까요? 사실 이게 당 수습 방안 중에 당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시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이면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이제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 프레임을 빨리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 후보군을 뭔가 논의할 때도 물론 이제 이 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어떤 개인 의지에 따라서 뭐 다양한 표현이 나오겠지만요. 예. 지금 뭐 당내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뭐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사선 이선 중진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좀 당의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는가 예. 뭐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면은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는 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총선 패배를 좀 짚어보는 네. 선거 백서를 만드는 것부터. 근데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친윤 비윤으로 좀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또 엇갈리는 게 지금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당장 5월 2일에 처리를 하겠다. 그게 어차피 패스트트랙 태워놓은 거라서 5월 3일에는 뭐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상정이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도 일단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좀 뭐 지금 21대 의석수대로 하면 이제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상병 특검법은 뭐 저는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고심하실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전례를 보면은 경찰 검찰 수사가 뭐가 미진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특검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 특검법이 이제 특검이 도입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사가 어디가 어떻게 미진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 다소 이제 좀 빠른 느낌은 있지만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뭐 전혀 없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법리적으로만 접근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뭔가 제대로 따져보자면 수사 중인 네. 사안이고 법리적으로만 이제 잣대를 들이대자면 받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총선에 드러난 어떤 네. 민심을 좀 읽어서 판단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시군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전면적인 인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비서실장이 좀 생기고 정책실장이 새로 뭐 생기고 하면서 꾸려진 게 거의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부터 해서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후임 인선이 일단 좀 고심이긴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또 친윤 색채 강한 사람을 앉히자면 이게 또 민심에 어떤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 고심일 것 같은데 좀 어떤 인선이 나와야 될까요? 저는 일단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사부터 하기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많은 언론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일각에서는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이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뭐 대장동 일타 강사 뭐 공격수 역할을 했는데 예. 지금 상황에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는 검사 생활 뭐 한 2, 3년뿐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 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까 뭐 검사 출신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정치계에 입문한 지 한 30년이 됐으니까 검사는 딱 3년 한 거고 정치 들어와서 한 30년 한 거고 또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선후배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모르는 관계였어요. 모르는 관계였고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지적이 또 있는 건 또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후 이제 비서실장부터 이제 인선을 하고 뭐 이제 수석들 인선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그 단일한 그 칼라로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양한 네. 그 다양한 뭐 출신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그런 인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근데 거기서 핵심은 원희룡 장관도 뭐 거의 소통의 달인 아닙니까?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다 해봤고요. 네. 선거도 여러 번 치러도 보고 또 야당과의 소통이 뭐 안 되는 분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 강화, 뭐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발탁될 수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저 짚어주는 컨셉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인물군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에 좀 방점이 찍힐 걸로 네. 보시는군요. 인선이 이번 주에 있긴 있을까요? 뭔가 좀 예상보다는 늦어지는 분위기라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총선 패배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예. 반응 속도가 너무 늦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번 주 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예. 총선 결과를 놓고 뭐 일단 승리한 민주당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뭐 책임론이 나오는 것 같지만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살펴보자면 예상보다도 조금 이제 패배를 했다 보니까 이후에 좀 책임론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보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퇴장한 이후에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발언 수위나 발언을 향하는 이제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자기 책임론도 얘기를 하면서 좀 낮은 행보를 보이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내내 이제 뭐 여러 가지 SNS로 소통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좀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아요. 뭐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왜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 탓이다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뭐 홍준표 시장님의 그러한 그 언행에 대해서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고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당 선대위 쪽에서 이제 좀 활동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당 자체 분석 여의도 연구원 뭐 자체 분석을 최종 그 선거 당일날 전날 보고된 게 109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췄잖아요. 맞췄네요. 한석 빼고. 108석. 예. 근데 그게 작년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기 직전에 보면 그때 판세 분석으로는 진짜 한 8, 90석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잘 풀리고 저쪽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것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할 때는 한 140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게 다시 내려오고 120 정도까지 회복됐다가 다시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의 변화예요. 그렇죠. 예. 올랐다 내려갔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숫자만 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차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이제 사회적 공공선을 실현하는 게 정치다.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할 생각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같은 식구예요. 같은 식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은 또 당의 고참이고 어른이시지. 어른이죠. 대표도 그러면 지냈고, 예. 그러면 그 고참 어른에 어울리는 언어를 좀 써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두고도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던 간에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다 제 책임이다라고 하고 물러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총선을 이렇게까지 패배한 당시 대표로서 뭔가 이제 이 당에서 뭔가 활동을 모색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패배한 수장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6월 말이건 7월 초건 전당대 시점이 정해지겠지만 그때 다시 당권 도전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니냐 예.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당장 도전하는 건 좀 이르다. 휴지기를 가지고 뭐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한동훈 전 위원장과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본인이 뭐 현명하게 좀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요 이 당이 정말 뭐 끔찍한 상황으로 갑니다. 이럴 네. 때일수록 좀 각자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네. 좀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와서 탓을 해봤자 결과를 네. 돌이킬 수도 없는 거면은 서로 상책이만 좀 나는 뭐 이런 상황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말들을 좀 너무 쏟아내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총선 전에도 줄곧 주장을 했던 영수회담, 사실 영수회담이란 표현은 맞진 않는 건데 어쨌든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좀 그래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난 검토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검토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법적 차원의 이재명이라는 인물과 정치적 차원의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이러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제1야당 그것도 네. 제1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그 검찰과 법원에 맡겨놓고 예. 이제 이 제1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해서는 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또 뭐 대화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성립이 안 되죠. 그건 대통령이 집권 여당 총재 시절에 나왔던 얘기고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와의 대화 뭐 만남이 됐던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 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덩달아서 회동을 제안했는데 뭐 사실 원내 제3당 대표를 따로 만난 적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뭐 여야 대표를 다 모아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본인도 만나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 속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근데 네. 그 뭐 SNS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대통령을 꼭 만나면 예의를 갖추고 당당하게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네. 뭐 뒷부분에 가니까 좀 듣기가 뭐 부산 사투리로 뭐 뭐 꼴잡하다 뭐 이런 거 꼴잡 썼던데. 꼴잡하고 야비하다.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꼴잡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그 아주 안 좋은 뉘앙스에 부산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당당하게 하겠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회동 제안하면서 어떻게 그런 그 비속어를 그 쓸 수 있는지 예. 그건 조금 그게 좀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져요. 예. 오히려 오히려. 정중한 표현만 담겨 있었다면은 이제 진짜로 제안하는구나 했을 예. 텐데 뭔가 예. 좀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듯한 네. 뭐 그런 비속어를 대통령과의 회동 제안에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예. 그 진정성이 조금 과연 뭐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압승을 하기는 했는데 그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분위기가 좀 침통하다고 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도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보니까 전재수 의원 한 명 빼고는 다 이제 패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두고 또 내부로는 이제 갈등도 나오는 것 같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막판에 이제 PK 지역 후보들 지원을 했다 보니까 친명 일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다니면서 행보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11군데 지원 유세를 가셨던데 그중에 2곳은 간신히 이기고 예. 그것도 간신히 이기고 뭐 질 수도 있었던 곳이고 예. 그 9곳이 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막 가시적으로 움직이면 아무래도 그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보니까 네. 그 정치라는 건 항상 그 작용 반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용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럼 그 막판에 그 좀 보수세가 결집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뭐 제공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PK에서의 어떤 패배를 가지고 좀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민주당 내에서. 글쎄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그걸 얼마나 이제 예. 문제를 키울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수위로 조절을 할지 그 또 각자 또 그쪽에 뭐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뭐 여론도 있겠지만 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 이후에도 되게 낮은 자세를 보이더라고요. 잘 웃지도 않고 그리고 좀 당부도 하는 것 같아요. 당선인들에게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에 응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 인선부터 시작해갖고 뭐 총리 인선 등등 대국민 그다음에 뭐 담화가 됐던 기자회견이 됐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락 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22대 국회가 5월 말이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이제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한 사람들의 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될 텐데 예. 이번에 사실상 친명 공천을 다들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이제 뉴 페이스로서 뭔가 참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뭐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뭐 김준혁 당선인이라든가 양문석 당선인처럼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기긴 했지만 어떤 민심에 있어서 좀 실망을 줬던 일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결과는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받았던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높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호남에서는 민주당보다는 조국혁신당을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이 약간 돌아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민주당의 숙제인 것 같은데. 그 호남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제1당이 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12석인데 이 교섭단체를 결성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조국 혁신당의 향후 행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외생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협조적일 것인가 비협조적일 것인가. 지금 일단 뭐 웬만한 현안에 있어서는 좀 뜻을 같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언젠가 좀 이렇게 둘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뭐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뭐 진보당이 3석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1석 그분들은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선됐지만 이제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예. 또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을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석이 부족하다면 뭔가 뭐 의원 꿔주기라고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는데 협조할지. 네. 만약에 비협조적이라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내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뭔가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작업을 해가지고 교섭단체 정족수를 채우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좀 의석수가 많은 상황과 또 12석이다 보니까 교섭단체를 만들기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 두 당 간의 어떤 이제 물밑에서 그런 게 좀 벌어질 수도 네.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지역구 당선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비례대표도 2석을 얻으면서 일단 원내에서 3석을 얻은 정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천하람 당선인도 그렇고 반윤 목소리에 상당히 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서도 약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그 당선인도 그렇고 천하람 당선인도 그렇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임기 4년 중임제 개헌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예, 임기 4년 중임제 개헌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단축시키는 결단을 내려라.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얘기를 굉장히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고 이 개헌의 필요성은 또 뭐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개헌은 개헌대로 또 필요성이 있겠지만 개헌과 다르게 또 개헌을 또 이제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내는 쪽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예.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 22대 국회도 뭔가 여야 협치의 복원이라든가 생산적인 국회보다는 무한 정쟁의 뭐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이 좀 갈림길인데 이제 네. 22대 국회 초반의 분위기를 잘 잡아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이 먼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좀 화답해 줄 부분은 화답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거칠게 하게 되면은 네.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예. 너무 뭐 갈등으로 치닫는 이제 국민이 표로 심판을 한 거니까 뭔가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협치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정치 예보관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